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우리 노동법 교육을 하게 된 최승희 노무사역입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하라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호연 인사노무 컨설팅이라는 농업인의 대표 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오늘 강의 맞춰가지고 강의 이력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안전이랑 중첩법 관련된 전담 강사로 일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40여 건 정도 강의를 했고요. 한샘이랑 이제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의 노동법 강의 30건 이상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리라는 이제 큰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취업으로 일을 하시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랑 근로자 양 당사자를 구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잘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근로계약서가 뭔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필수 지식 실천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는 우선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계약서인데 각각의 근로조건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는 이제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인데요. 근로조건이라고 하면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이런 근로와 관련된 각종 조건들을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근로조건이 어떤 건지 알아야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권리가 침해가 됐는지 뭐 알아야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근로자는 굉장히 많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이 권리는 아는 만큼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 내 권리가 상태가 어떤지 침해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뭘 침해받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고 월급만 받고 있는데 회사가 여기에 수당도 다 포함이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고 수당도 제대로 이제 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는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굳이 안 써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하면은 넘어야 되는 허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면은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약직인 정규직인지 그리고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하느냐? 사실 일을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모두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작성을 하는 건데 회사에서 누군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근로자로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만 또 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정하고 그 내용들의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는 이제 이 노무를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계약 방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 각종 노무 제공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 근로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14가지가 근로자성을 판단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14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다 근로자성을 가리켜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봐서 근로자라고 보여지는 징표가 더 많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자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징표가 더 많다라고 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란 절차를 일단 회사가 정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부 규정, 사교를 적용을 받으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무 장소랑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비품이랑 이런 원자재, 작업 도구 이런 거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을 하면서 내가 업무 갑자기 진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 3자를 내가 마음대로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던 일에 대체를 시킬 수 있다. 혹은 대체를 못 시킨다. 마음대로 업무 대체를 못 시킨다라고 할 때에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리스크를 별로 안고 있는 게 없다.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 회사에만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이 세 가지는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중요한 징표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휘 감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작업 도구를 본인이 소유하고 시간이나 장소가 내가 구애가 되는 게 없고 뭔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이익을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계약서 타이틀에, 예컨대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써서 내가 프리랜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근로 작성을 판단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일을 하는 방식이 판단 기준에 따르면은 마치 내가 정말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네 라는 게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질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내가 작성한 계약서가 뭔지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각종 권리를 다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언제 작성이 돼야 되느냐 이 파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첫 출근날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업무상 구조가 잡혀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처음 출근을 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첫 출근날 계약서를 안 쓰는 게 허다하죠. 한참 일을 하다가 한참 뒤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업무에 투입이 되기 전에 안 쓰고 한참 지나서 썼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첫날 쓰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맞는데 결국에 쓰기만 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처벌까지는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업무 첫날 쓰는 게 원칙이니까 회사가 계약서를 첫날에 안 쓴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게 이제 근로자의 권리다라고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를 본인이 교부를 받으셔야 돼요. 보통 교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서 자체를 두 개를 써가지고 하나씩 갖거나 아니면 계약서 하나를 작성을 하고 복사본 하나를 가져오신다거나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뭐든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교부에 대한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여기서 법률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작성을 안 했다라고 고소를 하거나 교부를 받지 못했다라고 고소를 했을 때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근로자가 만약 고소를 했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내가 교부했다라는 입증제를 제출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뭘 하냐면은 교부 확인서라는 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근로자한테. 교부 확인서는
근로계약서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근로계약서 자체 안에다가 끝단에 자기 본인의 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하는 서명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자체가 회사가 나는 근로자한테 교부를 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받아놓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약서 처음 작성하실 때 그냥 서명을 하라고 하니까 서명을 하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작성을 하는 게 당연히 계약이니까 중요한데 생각보다 근로계약 작성하실 때 꼼꼼히 안 보고 그냥 서명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교부 확인서 파트에다가 내가 교부를 받지도 못했는데 교부를 받았습니다 라고 서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법률에 대한 문제를 아예 제기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부 확인서 서명을 하실 꼭 주의해서 내가 교부를 반드시 받고선 서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해도 문제, 이상하게 작성해도 문제, 교부를 안 해도 문제, 이런 경우에 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 확인서를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미만 적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해당이 되니까 꼭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고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밑에 세 가지 달아놨는데요. 이 중에서는 첫 번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계약서를 매년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일단 연봉계약서는 그 자체가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것 중에 임금에 대한 것만 따로 빼서 합의하는 부속합의서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쓸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봉계약서도 반드시 매년 쓸 필요는 없고요. 연봉이 변경되는 시점에만 그때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근로계약이 흔하죠. 근로계약서도 그래가지고 전자근로계약으로 하는 게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작성을 할 때 법적인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의 이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그리고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근로계약서 미비로 인정을 위해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실 때 이 해당 내용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게끔 잘 작성하도록 하는 게 근로자의 권리로 보고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근로조건, 필수 기재사항을 조금 하나하나씩 잡으려고 해요. 일단은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누구로 우리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근로일, 언제 일을 할지, 그리고 언제 쉴지, 그리고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이런 근로조건,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휴일,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재 없이 당사자, 회사랑 근로자 사이에 마음대로 정하게 둬버리면은 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장시간의 근로가 강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서 안에다가 법에서 정한 그 최저 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보다 미달이 되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요. 딱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기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뭐냐면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노사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한 법정 근로시간이 뭐냐면은 우리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정해져 있는 게 법정 근로시간인데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근로시간을 정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기본급을 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주면 될까? 이런 내용들 산정할 때 들어가는 게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 시간이 있는데 휴게 시간은 기본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은 우리 흔히 9 to 6
라고 하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총 9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8시간, 그러니까 4시간 만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 되니까 9시간을 근로한다고 하는 거는 중간에 휴게 시간이 30분을 부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흔히 점심시간을 1시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9 to 6 근로자는 중간에 휴게 시간으로 점심 1시간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휴게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휴게 시간에 어디를 가던 뭘 하던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객을 대기한다거나 하는 뭔가 감독을 한다거나 하는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대기 시간은 과거에는 이게 휴게냐 근로냐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다 근로 시간이다. 비록 이 시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닐지언정 대기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러니까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있잖아요. 쉬는 날 대표적으로 휴일과 휴가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휴일은 애초에 처음부터 원래 일을 안 하는 날,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을 하고요. 휴가는 원래 일을 하는 날, 소정 근로일인데 소정 근로일에 일이 있어서 쉬는 날, 그러니까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 휴가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 원래 일을 하는 날에 쉬는 거니까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작은 회사들, 아직 법에 정립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우리 대표적으로 주휴일,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죠. 이렇게 있고요. 주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개근하면은 하루에 유급휴일을 주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루 쉬면서 돈 받으면서 쉬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라도 빠지는 날, 하루라도 빠질 주가 있다. 개근을 하지 않은 주가 있으면은 그 빠진 날 결근에 대한 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주휴 수당도 같이 공제가 돼요. 개근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루를 빠졌는데 이틀치 임금이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주휴수당이 같이 공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은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에서 이 임금이랑 관련해서 있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법정 개념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고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은 뭔가 다른 수당,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혹은 해고일고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를 통해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약서나 명세서에 임금 구성 항목이라고 해서 딱 나눠져 있죠. 기본급, 각종 수당.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서 임금 구성이 나눠져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근로계약서의 특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의 구성 그리고 각각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계산 방법 이런 걸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하면은 내 이 기본급이 몇 시간분의 기본급인지 그리고 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았다 명세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몇 시간분의 수당인지 다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간분의 임금을 받는지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뭐 내가 못 받은 게 있으면은 뭐 청구라던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걸 필수 기재사항으로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금을 받을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흔히 월급제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주휴수당이 보통 기본급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시급제나 주급제, 혹은 1급제 근로자다라고 하면 기본급에 얘네들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개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제가 처음에 통상임금, 다른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의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이제 주주수당을 산정할 때 이 통상임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임금 구성 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임금 종류 중에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장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흔히 기본급이나 식대 이 정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이런 애들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급이 되는 수당들이고 나머지는 회사 정하게 나름이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 평균임금은 평상시에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적인 임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휴업수당 같은 임금을 산출하는데 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을 한다고 할 때 평균임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임금을 그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은 법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은 건데요. 이게 만약에 최저 수준을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노사 간의 우위가 아무래도 회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낮은 임금을 받게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9,860원, 일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6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다. 만약에 이것보다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은 최저임금 위반이니까 이거는 꼭 신고하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에서 원칙은 이 사람이 매달 근무한 시간을 하나하나 산정해서 수당을 산에서 주는 게 맞는데 작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 수당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정 정도, 일정 수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정해놓고 월급 안에 그냥 넣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의 월급은 300만 원이야 라고 딱 여기에 수당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포괄임금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포괄임금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월급 3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연장근로수당이고 어느 정도가 야간근로수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구분된 각각의 항목이 몇 시간분으로 계산이 된 건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포괄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12시간분의 시간의 근로를 포괄해놨다고 할게요. 근데 실제로 12시간을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컨대 이번 주엔 5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공제가 되느냐? 포괄임금이 적법하게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은 적게 일을 해도 임금 공제는 불가능해요. 대신에 포괄임금으로 포괄해 놓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자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만큼은 추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덜 일한 거는 못 받는, 덜 일한 거는 안 돌려줘도 되는데 더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의 근로수당 계속 얘기가 나왔죠. 시간의 근로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소정근로를 벗어난 나머지 모든 근로가 다 시간의 근로인데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어요. 연장근로가 있으면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야간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은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휴일근로를 했다고 하면은 휴일근로 수당을 명확하게 판정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연장근로는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일을 했다.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장근로 시간에 1.5배, 50% 할증해서 통상시급을 곱해서 계산을 한 게 연장근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가 야간근로예요. 그래서 이 야간근로 시간에다가
0.5, 50%를 할증해서 통상시급을 지급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왜 연장근로수당은 1.5인데 야간근로는 0.5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보통 야간근로는 얘 혼자만 단독으로 발생할 수는 없고요. 연장근로나 여기 휴일근로나 아니면 소정근로 자체랑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정근로, 원래 출근 시간이 밤 10시인 분들이 있겠죠. 원래 출근 시간이 밤 10시인 사람은 그게 소정근로 시간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가 되는 거고요. 밤에 연장근로를 했는데 막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발생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간근로는 혼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로랑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를 0.5가 아니라 1.5로 하게 되면은 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계산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야간 근로에 한해서는 0.5만 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휴일 근로가 있는데요. 휴일 근로는 우리 아까 공휴일이든 아니면 주휴일이든 그런 휴일에 근로하는 건 다 휴일 근로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니까 휴일 근로에 발생할 시간은 전부 다 1.5배 해가지고 통상시급 곱해서 주시면 되고요. 휴일 근로 중에서도 8시간 초과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휴일의 연장 근로라고 해서 이 휴일 연장 근로를 추가로 50%를 또 할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월에 고정급으로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이 경우에 연장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당은 얼마를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느냐? 각종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죠. 월급이 250만 원, 고정급이니까 기본급만 2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상 임금부터 산정을 해야 돼요. 통상 임금은 이 250만 원에다가 고정근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11,912원이 나오고요. 연장근로 9시부터 11시니까 저녁 6시 이후에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다 연장근로예요. 5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니까 5시간 1.5배 통상 시급 곱해서 나온 연장근로 수당이다 보시면 되고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발생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0시부터 11시까지 발생한 이 1시간의 근로가 야간근로라고 보시면 되고 0.5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간이 여기 5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5시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나온 요 금액이 야간근로 수당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똑같이 250만 원 받는 근로자 휴일에 10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다. 1시간의 휴게실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통상임금 먼저 계산을 해서 11,962원이 나왔고요. 휴일 근로가 전체 6시간이에요. 10시부터 5시까지 그중에 1시간을 빼면은 6시간의 휴일 근로를 한 거고 1.5배를 곱한 다음에 통상 시급을 곱해서 나온 돈이 교육의료수당이다. 추가로 이 사람이 5시가 아니라 저녁 9시에 퇴근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냐?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한 전체 시간이 휴게 1시간만 하면은 10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10시간 전체가 휴일 근로 시간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1.5배를 곱하고 통상 시급을 곱하면은 휴일 근로 시간이 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휴일에도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의 휴일의 연장이라 그랬죠.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더 주셔야 돼. 더 받아야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50% 할증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산임금이라는 말인데 그 가산임금은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50% 할증은 따로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휴가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 수가 이제 5명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1년간 근로의 대가다 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은 15개의 휴가가 생기고 그 다음 해에 1년을 또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15개가 또 생기고 그 다음 해에는 16개, 그리고 16개, 17개, 17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루가 가산이 되고 최대 5개까지가 휴가가 부여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출근율 조건이 있어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만 15개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서 출근율이 80%가 미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우리 휴가를 쓰는 날은
출근율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무단결근을 80%, 20%는 했다. 무단결근해가지고 출근율이 80%다. 이러면은 거의 계속 근로를 못 하시겠죠. 거의 해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출근율이 80% 미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년 이상 근로자한테만 휴가가 발생하면은 1년 차인 분들은 1년 차인 분들도 뭔가 쉬는 날이 필요하실 텐데 부당하겠죠. 그래가지고 법에서는 1년 미만자한테는 한 달 개근하면은 하루에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는 출근율이 80%, 여기는 개근 요건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차 휴가는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연차 휴가는 1년 차한테 발생한 그 15개의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으면은 수당으로 전환이 돼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수당으로 전환을 안 하고 회사에 따라서 지치해놓고 퇴사할 때까지 계속 써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문제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제대로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수당을.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 내가 재직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로 수당을 안 준다, 회사가. 그러면 노동청 가셔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해서 받으실 수. 1년차한테 발생한 휴가는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그 날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치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회사가 많다. 회사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쓰고 마지막에 그 총 결산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차 휴가 관련해가지고 회사건 근로자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 섹션 첫 번째인데요. 보시면은 18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예요. 연차 휴가는 1년 근로할 때 15개씩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은 18년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9년 7월 1일에 비로소 15개가 생기고, 20년 7월 1일에 15개가 또 생기고, 21년 7월 1일에 16개가 생겨요. 이 사람이 16개를 받으려면은 22년 7월 1일까지 일을 해야만 15개가 추가로 생기거든요. 근데 5월 31일에 퇴사했다고 하면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근무한 날만큼 비례해서 연차를 줘야 되느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비례 적용 안 되고요. 반드시 7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연차 휴가 그럼 계산,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하게 보면은 회사하는 시점에 연차 휴가가 7개다라고 하면요. 일단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시고 미사용 연차 휴가 개수에 통상임금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받으면 된다.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정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받는 임금이에요. 저희 학생 전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평균임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퇴사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누면은 평균적인 일당이 나오겠죠. 일당에 30일을 곱하고 계속 근로 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2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계속 근로 연수는 2년이 나올 거고, 1년 반 일했다고 하면은 계속 근로 연수는 1.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총 계산하면은 우리가 1년마다 한 달치 정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 퇴직금이 아니라 이 퇴직연금이 법에서 정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노후 생활에 대한 소득 보장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퇴직연금 방식으로 근로자 측면에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퇴사 측면에서는 회사가 한 번에 목돈을 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서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퇴직연금으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지야 근로자와 회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로자한테 더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법이 간 거긴 한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 60세 이후에 연금 개시해가지고 받으면 의미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퇴직금 목돈을 젊은 시절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연금은 바로 현금으로 수령을 하려면은 바로 현금 수령이 안 돼요.
이거를 또 퇴직연금을 이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뭔가 또 조치를 취하고 계좌를 해지를 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절차를 갖춰야만 현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현금을 원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노후생활 보장 때문에 퇴직연금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가 생겼냐? 재작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줄 때 반드시 IRP 계좌로만 넣어야 되도록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퇴직연금 받을 때 무조건 IRP 계좌로 가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일을 하고 퇴사하신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퇴직연금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나는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법은 퇴직연금이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목돈으로 줬을 때 별다른 제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준다고 해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법이랑은 다르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조금 사례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2017년 2월 1일에 입사해서 19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에 퇴직금, 계속 근로 일수는 총 880일을 일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임금은 이만큼 받았고요. 네, 평균 임금은 기본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포함한 모든 돈을 합쳐가지고 300, 350, 400,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다 더하시고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식이랑 다르죠. 만약 이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인센티브는 빠지고 계산이 됐을 거예요. 계속 근로 연수는 우리 일수가 880일이라 그랬어요. 이 880일을 365로 나누면 2.41년이 나와요. 이게 계속 근로 연수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또 근로 연수에다가 평균 임금 30일치를 곱해서 8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수습 기간 중에 이제 급여라는 파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처음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많은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따로 부여를 하죠. 그리고 수습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거의 모든 산업군을 초월을 해서 한 3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법에서 3개월 제한이 없다 보니까 6개월을 수습 기간을 줘도 되고 심한 경우에는 1년을 수습 기간을 준다고 해서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느냐 살펴보면요. 이 수습 기간에 3개월까지 임금을 감액을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 때문에 뭐 수습을 쓴다라고 하면은 3개월 정도까지 임금 감액이 가능하니까 많은 회사에서 수습을 3개월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습 기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결을 하느냐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서에다가 앞에 최초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1년 이상의 현재 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앞에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애초에 여기 1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냥 3개월짜리로 애초에 수습 3개월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뭐 꼭 1년 단위로만 쓰는 건 아니고 한 달로 써도 되고 심하면 뭐 일주일 막 이렇게 다 써도 돼요. 우리 일용직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하루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에 뭐 한 제한은 없다. 그래서 3개월짜리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각각을 보면은 둘 다 수속기간 할 수 있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앞에 수속기간을 둘 때 그때에만 임금 감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 감액을 할 수 있느냐? 최저임금의 50%까지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계약서에 얼마나 감액을 하는지 감액의 수준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만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1년 이상의 계약이 아니라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수속기간에 임금을 감액을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액을 한다.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가 소속기관이고 임금 감액을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인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기간제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미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이 아예 불가능해서 근데 왜 1년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느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체결하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지금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인건비 절감에 대한 니즈가 큰 회사는 지금 수수기간의 최대임금 감액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인건비보다 나는 근로자를 내보내는 게 더 골치 아프다. 우리나라 법은 해고가 정말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해고가 사실상 그 회사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차라리 임금 감액은 못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낫다. 사실 회사들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는 가장 그 많은 기간이 이 수습 기간 중에 거의 판가름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습 기간에 이 사람을 계속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인건비 절감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보통 회사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약서로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을 한다고 할 때, 나는 90%가 아니라 80%를 감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법 위반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80%, 70% 감액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최저임금의 90%다, 최저임금의 10%다가 아니라 기본급의 80%다, 아니면 기본급의 70%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컨대 우리 회사는 기본급 수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기본급의 80%를 지급을 해도 그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럼 법 위반이 아니겠죠. 반대로 기본급의 80%를 감액을 해보니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겠죠.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만큼 받으셔야죠. 다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받아내셔야 되고, 근데 재직 기간 중에는 달라고 말 못하실 테니까 퇴사하고 나서 내가 최저임금보다 못 받았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에 대한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게 재작년 11월인가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금 이 법이 최초에 시행이 된 취지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임금 명세서라고 해서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고 근데 주는 회사라고 해도 이 임금이 얼마로 임금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구성 항목이 얼마인지 도대체 내가 이 임금을 받긴 받는데 왜 받는지 혹은 내가 안 받았는데 왜 안 받는지 이거를 임금 명세서를 봐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이 내가 임금을 어떤 임금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 의무가 회사에 부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도 우리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라고 살펴봤잖아요. 임금명세서에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구성 항목 금액, 그리고 각각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계산 방법, 그리고 어떻게 공제가 되고 있는지, 이 임금명세서가 누구에 대한 건지, 그리고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그리고 도구 방법, 이런 것들 다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시간의 근로수당은 뭐 계산 방법 쓸 수 있겠죠.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숫자 있잖아요. 이거는 포괄임금으로 계산이 된다,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으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가족수당, 예컨대 그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가족수당이라든지 뭐 김장수당, 아니면 출근 일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현장수당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임금을 왜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근로자한테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요.
보통 임금체불이 우리 근로자분들이 노동시장 가서 임금체불을 신고를 하면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임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는 회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체불 문제에서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야 노동청에 가서도 뭔가 하는데 노동청에서 계산 안 해주거든요. 직접 계산을 해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이겁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월급만 보면 직접 계산해서 내가 못 받은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뭐 노무사건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요청을 한다거나 대리를 한다거나 선임을 대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명세서를 우리가 도구를 받으면은 이미 내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세서 자체만 가지고서 노동청에 들어가서 못 받은 돈을 명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하나랑 그리고 생각보다 이 명세서 제대로 써가지고 주는 회사 많지 않거든요.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 계산한 것들이 있어요. 잘못 계산한 게 있으면은 잘못 계산된 것 그 자체가 구멍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서,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임금 명세서가 지급이 됐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손쉽게 명세서랑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나서도 내가 못 받은 임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챕터고요. 근로계약과 분쟁 사례라고 하는데 사례는 이거 한 장이 다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이제 근로자들 근로계약에 있는 근로 조건과 관련해가지고 발생하는 노동 분쟁, 제가 이제 많이 다루었었던 노동 분쟁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만약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는 너한테 퇴직금을 못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너는 내가 이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연차 휴가는 주지 않는다라고 썼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못 준다 주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바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계약서에 아무리 당사자 간에 뭔가 합의를 해서 계약을 썼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이다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무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근로자라고 하면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제 아무리 근로계약서에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써놔도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준다고 하면은 노동청 가셔야죠. 퇴직금을 상대적으로 다른 임금 체불, 예컨대 연장 근로나 야당 근로나 휴일 근로, 연차 휴가 수당 이런 것보다 청구를 했을 때 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일을 한 진짜 시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은 본인의 최초 입사일과 마지막 퇴사일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받았던 임금 수준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나오겠죠. 이 정도만 있으면은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가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차 휴가 계약서에 안 준다라고 써져 있었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는 회사에도 나는 당연히 연차 휴가를 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노동청 가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사대보험료를 상계하면 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게 사대보험은 이런 말은 어떤 회사에서 주로 말을 하냐면은 사대보험에 근로자를 취득하지 않은 회사, 그러니까 근로자를 사대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은 회사들이 퇴직금 청구를 받았을 때 하나같이 마치 짠 것 마냥 다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대보험료 상계 자체가 회사의 하나의 근로자를 협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사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 가입을 안 했다.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자가 원해서 안 한다라는 거는 사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세액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저 사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근로자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리고 혹은 회사에서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어떤 직원을 사용을 할 때 실제로 근로자처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을 내가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싶을 때, 내가 이 직원을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쓰고자 할 때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다 쓰는데 너 프리랜서니까 사대보험도 가입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퇴직금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서로 뭐 작성을 한다고 한들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게 계약의 성실에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회사가 이 직원을 어떻게 쓰는지, 근로자처럼 쓰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지 프리랜서로 쓰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 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는 근로자였으니까 퇴직금을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순순히 안 주겠죠, 회사에서. 노동청에 가서 받으셔야 되는 게 노동 분쟁화가 되는 건데, 이때 회사가 근로자가 회사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은 회사는 너 그러면 지금까지 사대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사대보험 내가 지금 가입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를 안 하고 그냥 줬는데 퇴직금 줄게. 근데 대신에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사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상쇄하고서 나머지 차익만 줄게. 근데 있잖아, 너 계산해 보면은 너 줄 돈 없어. 오히려 너가 더 토해내야 돼. 라는 식의 시나리오를 말을 많이들 해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근로자분들이 되게 당황을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일부 틀린 것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회사가 공제를 하고선 안 줄 거야 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퇴직금도 임금인데 임금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상계해서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를 하면은 퇴직금을 청구를 하면은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직금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돼요. 소득세 정도는 공제를 해야겠죠. 그건 법정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애초에 재직기간 중에 회사건 근로자건 사대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가입을 안 했잖아요. 가입을 안 한 상황에서 사실은 형사적인 리스크를 안는 거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예요.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은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을 할 의무가 있고 가입을 안 시키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를 감수를 하고 가입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본인이 사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과태료 부과받는 거 전제로 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신고를 해가지고 사대보험을 뒤늦게 신고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실 사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보다 사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컨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아예 안 내고 회사만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내는 돈보다 회사는 더 많은 돈을 공단에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선박용어로만 쓰이고 실제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대보험료를 내도록 뒤늦게라도 사대보험을 신고하겠다라는 게 실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사대보험료로 가지고 회사가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야 되는 돈을 근로자 입장에서 내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좀 빈수레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퇴직금 오케이 알아서 저한테 차지하지 말고 그냥 사대보험은 신고를 할 거면 신고하세요라고 좀 베풀 때 가셔도 괜찮다.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베풀 때 갔다 보니까 회사가 진짜 신고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사대보험료를 내긴 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뒤늦게 회사가 사대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도 근로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회사에 낼 필요는 없어요. 뒤늦게 퇴사하고 나서 사대보험을 낼 때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내시면 되거든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회사는 원천 공제할 수 있는 금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시고 저에 대한 사대보험료를 신고를 하면 제가 공단에 직접 내겠다라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강하게 나가셔도 퇴직금을 그대로 청구를 해서 원 금액을 다 받아내실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장 근로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포괄임금으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줄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말씀드렸죠.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컨대 월급 300만 원 딱 주고서 여기 안에 포괄임금인데 여기 안에 뭐 각종 수당 다 포함이니까 우리는 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 없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포괄임금이 적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법해지려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이 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보통 이런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계약서 안에 월급을 300만 원이고 각종 수당은 포함이 된다라는 것만 써져 있지 계산 방법이 안 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노동청에 들어가서 청구를 하게 되느냐?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별도로 임금 구성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월급 300만 원 전체를 기본급화 해버려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임금 구성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건 250만 원. 이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하고 연장수당을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 전부가 기본급처럼 돼가지고 300만 원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하면은 통상임금이 더 높아지죠. 250만 원보다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연장근로 수당을 노동청 가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회사에 직접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노동청 가면 이 돈이 커진다라는 걸 알면은 뒤늦게나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노동청 가라라고 하고 노동청에 가시면은 더 크게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받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구를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연장 근로를 내가 이날 몇 시간씩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가장 진흙탕 싸움인데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같은 장소에 퇴근하실 거잖아요. 회사는 한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출퇴근 그 교통카드 기록으로 해서 내가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그런 교통카드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연장근로 시간이 이 정도이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요즘에는 업무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많이 하시잖아요. 메신저 기록 하나하나 들고 모아가지고 몇월 며칠 이날은 내가 몇 시에 퇴근했고요. 전날은 내가 몇 시에 퇴근했고요.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신의 연장근로 시간을 이렇게 체크해서 다 주장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출퇴근 기록 카드를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시간에 대한 컨트롤, 증거를 입증이 가능한데 그 자료는 근로자가 가지는 자료가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내가 연장근로상 청구를 할 건데 내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줄 회사 아무 데도 없겠죠. 회사가 그 자료를 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증거를 확보를 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일 근로수당 청구를 하는 거는 휴일에 출근했다라는 거는 입증이 쉬우니까 그리고 퇴근했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데 가장 어려운 분쟁 사건은 연장 근로 수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청에 들어갔을 때에도 시일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임금 체불 사건에서 가장 노동청에서 사건이 길게 끌고 가게 되는 것도 이 연장 근로 수당 청구가 들어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걸리는 것도 봤어요. 그 증거가 아무데도 입증을, 그러니까 누구도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감독관이 임의로 그냥 공개시키기 참 어려운 건이어가지고 길어지면 1년 가까이 연장근로 수당 갈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출퇴근 시간에 대한 체크는 본인 스스로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한 이 정도 있고요. 사전에 Q&A를 좀 받았어요. 받은 5가지 Q&A를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좀 넣어놨고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3개월 소속 계약 시 80%의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3개월 소속 계약이라고 하는 게 3개월 기간제인지 아니면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앞단에 수습 기간을 둔 건지 두 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달라진다고 했죠. 1년의 기간을 정하고 앞단에다가 수습 기간을 이렇게 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임금 감액이 가능하고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단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80% 임금 지급이라는 게 어떤 임금 지급인지 기본급의 80% 지급인지 최저임금의 80% 지급인지 만약에 최저임금의 80%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얘도 다 안 되겠죠. 이건 무조건 불법. 근데 기본급의 80% 지급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기본급의 8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 최저임금보다 낮고 최저임금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안 되겠죠. 근데 1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수기간을 뒀을 때 기본급의 80% 임금 감액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가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조금 응용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로자한테 알리지 않고 마이너스 된 연차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랑 겹쳐요. 일단은 마이너스 된 연차라는 말은 연차가 법정 연차보다 더 많이 받으셨다는 거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회계연도로 연차 수가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법정 기준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 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 수가를 관리를 한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 연차 수가를 재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된 연체를 근로자한테 공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근로자한테 공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회계연도에 따라 도입을 한 연차 수가 관리를 한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재정산하지 않는다.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으면은요, 내가 더 받은 연차 수가를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취업 규칙을 먼저 보시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회계연도로 연차 휴가를 관리를 해서 내가 퇴사 시점에 더 많은 연차를 받았는데 이거를 회사가 재정산해서 나한테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취업 규칙에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나한테 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은 나한테 연차 공제 못한다라고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퇴직금 공제, 아까 전에 퇴직금은 어떤 것도 임금이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적 상계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안 해도 임금이 좀 더 지급된 거, 덜 지급된 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상계는 가능해요. 굳이 회사가 근로자한테 동의를 안 받았는데 조정적 상계를 했을 때 이거 불법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우리 회사가 연차를 관리할 때 회계연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산을 하는 게 가능한 회사인지 재정산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취업 규칙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시간 집중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보면은 해당 시간만큼 휴게 시간을 빼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정말 법리적으로만 들어가면은 정말 법리적으로 가면은 핸드폰 보는 시간, 개인적인 뭔가 이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휴게 시간에서 빼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화장실은 인간으로서 이제 생리현상인 건데 일을 하면서 생리현상을 참을 수는 없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휴게 시간을 뺀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화장실 가서 놀거나 좀 낮잠 자려고 가는 건 이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정말 화장실 용무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하면은 화장실 가는 시간에 휴게 시간을 빼는 거는 안 되고요. 대신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서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사실 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핸드폰 보는 시간을 하나하나 산정해서 휴게 시간에서 뺀다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모든 시간을 감시하고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까지 다 감시 감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휴게 시간을 빼는 게 맞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의 감시 감독하는 게 양심 아니냐라는 문제로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사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회사가 이렇게 치졸하게 나온다.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열과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인사관리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핸드폰 보는 시간에 휴게 시간을 빼는 거는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과도한 감시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에 휴게 시간을 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은 것 같은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조항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회사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 대신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근로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회사에 돈 안 들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넣는 거 이거 논의하는 거는 회사에 돈 안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가산임금, 우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가산임금 주는 거는 회사에 돈 들죠. 추가적인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도 회사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이 연차 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해고하기 전에 한 달, 30일 전에 예고를 해라라는 건데 해고예고수당 안 하면은 30일째 손상임금 주셔야 돼요. 근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이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건데 왜 5인 미만에 적용이 되나 생각을 해보면은 돈 안 줄 거면 해고 예고하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면 되니까 회사가 법만 제대로 지키면 돈 금전적인 부담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된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논리가 예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연소자, 임산부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적으로 돈이 든다 하더라도 5인 미만의 적용이컨대 출산휴가 이런 것들 그리고 생리휴가에 돈 안 들죠. 무급이니까 연소자에 대한 내용들은 5인 미만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출산휴가는 5인 미만에 적용은 되는데 그럼 회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나랏돈 지원금 받으시죠.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가 안 내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력서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법률 규정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해보실 때 이게 회사의 금전적 부담이 되는 건가 아닌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은 얼추 대부분 5인 미만인지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차 소진과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니다, 말씀 안 드린 거구나. 이게 질문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내보낼지 아니면 연차 소진 없이 나가서 수당으로 정산을 하는 건지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회사의 재량이냐 이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량은 아니에요.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시기를 지정을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를 저 다 소진하고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연차 소진을 하게 되는 거고, 연차 소진 없이 하고 수당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1차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법적으로 따지면은 근로자한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한테 이거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드라이브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회사가 우위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 이야기해서 서로 상황 좀 바로 봐주고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연차 소진하느냐 아니면 TGC 수당을 이게 첨예한 문제가 된 게 어느 시점이냐면은 연차를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하면은 1년 이상이 돼버리거나 1년 이상이 돼버릴 때 연차 소진을 안 하고 퇴사를 하면은 1년 미만이어가지고 퇴직금 발생을 안 하는데 연차 소진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을 해가지고 회사한테 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거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연차 소진 안 시키고 퇴사할 때 수당을 주려고 할 거예요.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대화로 풀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해도 문제 없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앞뒤로 소진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긴 하지만 회사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강제할 수는 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리는 근로자한테 있다. 회사의 재량은 아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랑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이고요.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강의를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까요?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떻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